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최초의 예능 팟캐스트 염살롱.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원래 우리 프로그램 기획 의도가 예능이었는데 이렇게 첫 방송 나오고 나서 예능도 아니고 다큐도 아니고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마담도 반성하고 그리고 우리 영업실장도 반성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반성이 이제 변화로 좀 이어져야 되겠죠. 또 오늘은 우리 염실장님하고 함께 대중음악과 세대 갈등 조금 더 재미있게 예능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애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는 오마이뉴스. 국민의 편에 선 진보 종편 오마이TV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월 1만 원의 씨앗으로 참 언론을 키워주십시오. 전화 010-3270 3828로 주시거나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린 좌익, 빨갱이도 수국골통도 아닙니다. 우리 지역 진보 정치인 선두주자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과 보수의 꿈나무 바른정당 대전시당 김태영 청년위원장이 함께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우리 프로그램의 얼굴이죠. 대중음악 전문가 이글루스 파워블로거 대전 참여자치연대 염대영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좀 더 섹시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도 안 섹시하고요. 우리 지난 방송한 이후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네. 어떻게 별일 없으셨는지요?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뭐 음악 연구하시느라고? 저 사실 공부는 못했고요. 네. 먹고 사는데 집중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네. 대학원에 다니면서 못 만났던 사람들과 술고 먹고 술 드시고? 예, 아이들하고 놀고 좀 그러라고. 놀고 먹고 하느라고 공부를 안 했다 뭐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오랜만에 뵈니까 흰머리도 더 늘으신 것 같고 염색 좀 하세요. 염색 좀. 응? 뭐 조폭같이 그게 뭡니까? 그래요. 많이 보고 싶었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더욱 풍성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으리라 기대를 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불안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오늘의 염살롱 메인 안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살롱 에피소드 2 대중음악과 세대 갈등. 네, 오늘의 주제는 대중음악과 세대 갈등인데요. 자,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정말 많은 계층 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대 갈등뿐만 아니라 빈부의 차에서 오는 그런 갈등들, 그리고 뭐 이념 갈등, 요즘에 뭐 촛불 집회와 또 뭐 정체불명의 태극기 집회? 저는 그 왜 태극기자 붙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남녀 갈등도 있고요. 굉장히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갈등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진짜 많이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이념 갈등 같은 경우. 네네. 이게 꼭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닌데 극단적으로 봤을 때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지금 좀 물리적인 충돌도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태극기 집회하셨던 분들이 서울 도서관 가서 부렸던 그 행패 비슷한 행위들. 네. 그 다음에 물리적인 충돌.
뭐 분신하신 분도 계셨던 그렇고 걸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이 탄핵 반대하셨던 분들, 뭐 탄핵 찬성하신 분들 양쪽에 다 있는데 네. 이제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가는데 이제 할아버지들이 에워싸고 뭘 던졌다. 경찰이 말리고 이제 이게 가장 안 좋은 건데 갈등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갈등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갈등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인 행사를 표현한다면 안 좋은데 이게 요즘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혜은이 노래 갈등도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 나는 울었어. 갈등은 뭐 그 갈등하면 나쁜 이미지만 떠오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요. 오늘 주제를 세대 갈등, 대중음악과 세대 갈등으로 정하셨습니다. 그 특별히 이거를 선정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 최근에 일단 저희가 지금 정치 문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모든 게 묻혀 있는데 가장 요즘 주요하게 얘기하는 게 청년 세대 얘기거든요. 청년 세대, 청년 실업, 뭐 88만 원 세대 이후부터. 그렇죠. 저는 이걸 이제 청년 실업보다 청년 세대 문제를 좀 보고 싶은데 네네. 이 친구들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과연 이들의 문제냐, 과거에는 없었냐. 근데 왜 요즘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특히 선심성 공약들 이것들이 약속이 지켜지면은 다행인데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선심성 공약이라 하면은 뭐 일부 쪽에서 주장하는 뭐 성남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청년 그렇죠. 청년 배당, 청년 그렇죠. 수당 뭐 정확한 명칭이 뭐였지? 청년 이제 수당이었나요? 청년들의 복지에서 네네 뭐 그런 돈을 좀 거였는데 뭐 그게 뭐 주겠다 이런 것들. 포퓰리즘이네 뭐네 이런 얘기들 나왔었죠. 그리고 올해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권선택 시장이 각 부서별로 청년 일자리 혹은 청년 사업을 다 만들어봐라 거의 강제성으로 네. 얘기를 해서 지금 관련 부서들 내지 공기관 주변 기관들이 좀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그게 실행은 됐나요? 실행을 하려고 준비하는 아, 과정이죠.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네,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권 시장님 임기가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다음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저희가 근데 행정의 연속성을 주장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 전에 저희가 대선을 봐도 그렇고 국회의원 총선을 봐도 그렇고 이런 공약도 굉장히 많은데 지켜지는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실장님 잠시만요. 그 청년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젊은이 는이 성립되세요? 등식이? 저는 성립이 됩니다. 본인은 청년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청년이 아니죠. 중년이죠. 그런데 그 저희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패널분 한 분이 계신데 그 바른정당 소속이거든요. 예. 그분 얘기로는 바른정당은 45까지는 청년이라는데. 49세까지 또 청년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19세부터 25세까지 이렇게 끊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도 29세까지 끊었었고 뭐 35세, 39세 계속 이제 농어촌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고령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청년이 법적으로 나이나 어떤 게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 청년 일자리 창출에 40대 후반의 분이 들어가셔도 괜찮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확대시키고 있죠. 그렇게.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타당한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긍하시죠. 가령 실장님도 나이 그러니까 후배분들하고 만나서 나 청년이 하면 사람들이 에이 하고 뭐 야유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한 5, 60대 분들하고 있으면 아직 젊은데라고 하실 때 하실 말씀 없으시잖아요. 오늘 주제에서는 청년이라 함은 20대 중반까지를 청년으로 정의를 내리고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대 중반까지입니다. 오늘의 그 오늘 청년이 등장을 하면은 그래요. 자, 청년 문제가 지금도 심각하지만 과거에는 없었을까라는 그런 화두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대 갈등이 그럼 어떻게 표출이 됐나요? 일단 그 세대 갈등이 저희 이제 3대 갈등 저희가 아까 이념 갈등 얘기했었는데 지역 갈등 혹은 계급 갈등, 세대 갈등 이렇게 크게 갈등의 세 가지 요인을 보는데 지역 갈등, 계급 갈등, 그다음에 세대 갈등. 세대 갈등. 세대 갈등에는 또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좀 분야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특히 이제 음악 얘기니까 네. 문화적인 갈등을 주요하게 좀 우리 한국 역사, 대중음악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얘기를 하자고 했으니까
뭐 고조선부터는 안 할 것 같고 언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대중음악이 처음에 출발했던 게 1920년대니까 그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다고 뭐 역사적으로 오늘 이 방송에서 다 읊는 건 아니고 네. 크게 세 가지 꼭지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30년대, 그다음에 음. 1970년대, 그다음에 1990년대. 그리고 30년대, 70년대, 90년대. 그리고 지금은 사실 그 음악만 놓고 봤을 때는 갈등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얘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럼 30년대부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그때 대중음악은 주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 많지 않을까? 영화도 있었죠. 얼마 전에 해화인가요? 뭐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랬는데 그 이제 30년대 먼저 얘기를 하면은 한국 대중음악의 시작이 1920년대 후반으로 봐요. 네. 말하자면 이제 한국인 당 이제 조선인이겠죠. 그분이 만든 노래, 그러니까 작사 작곡한 노래가 한국인에 의해서 불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를 시점은 약간씩 다릅니다. 여기서 네. 그 정도를 좀 정해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랑받는 게 1930년대 들어서 유행가라고 통칭되는 건데 거기를 장악했던 장르가 지금 말하는 트로트였어요. 트로트. 네. 근데 트로트가 당대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은 이 트로트라는 장르도 새로운 문화, 10대의 문화, 이 10대의 문화가 기존에 있던 그 기성세대와 충돌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민요 이런 거 좋아하셨던 거고요. 그때 주요 장르는 이제 민요, 창 뭐 이런 거. 창가, 그다음에 판소리.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60년대까지도 사랑받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충돌하게 되죠.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요렇게 그 당시부터 갈등이 시작된다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통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판소리나 창 뭐 이런 것들을 선호했다라고 하면은 10대들은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트로트, 가요, 그렇죠. 유행가 이런 쪽으로 이제 오면서 문화 갈등이 시작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이제 그 세대들을 특징을 보면은 말하자면 이제 트로트를 주요하게 소비했던 세대들이 1915년부터 2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이 그때 되면 이제 10대, 20대 가까워지잖아요. 좀 어색하다. 어색하죠. 네네. 이제 이분들이 예. 뭐 살아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지만 네, 아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당대 표현을 하자면 네네. 이제 그분들이었는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운동에 참여도 안 하셨고 그다음에 일본식 교육을 받고 일본어를 했던 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의 트로트 엔카에서 왔는데 이게 이제 어색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도 교육을 받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조선을 경험하지 못한 그렇죠. 세대들. 그렇죠. 이제 또 이 트로트라는 노래를 주입했던 분들이 일본 유학파, 서양 유학파, 홍남파조차도 그 말하자면은 당대 유행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류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래들이 소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막 트로트 뭐 이런 거 하면은 막 뽕짝 이렇게 해서 좀 유치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때는 다 유학파들. 지식인들, 있는 집 자식들 이런 양반들이 만들고 이런 것들이 소비되면서 이제 주요 장르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예전에 사회찬미인가요? 뭐 그렇죠. 홍남파 선생 말씀하시니까 그 이난영의 예. 목포의 눈물 같은 경우도 그 시대였을 것 같은데 비슷하게. 그 목포의 눈물이 정말 그 정 PD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공의 뱃노래. 네. 이게 1935년도에 발표돼요. 네. 이제 이게 이 노래가 말하자면 모든 우리 트로트의 원형을 제시한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음계가 궁상각지요 이런 얘기면 재미없을 텐데 어쨌든 아니 뭐 재밌습니다. 삼박자는 아니지만 삼박자를 닮은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공의 눈물 목포의 눈물 같은 경우에는 이박자 요나누케 음계 단조 음계를 띄고요. 말하자면 이제 지금 좀 처량한 노래 그 우리 지난번에 한번 네, 우울한 슬픈 노래. 그 저기 어떤 임상수 감독 그때 그 사람들에서 왜 네. 김유나가 노래 부르고 울렸던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그 장면 좀 생각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엔카 불렀었죠. 그렇죠. 심수봉 역할 해가지고. 근데 네. 이제 이게 이 문일석이라는 작곡가가 공모해서 만든 거죠. 만들어서 이 노래가 이난영 씨가 당시에 18, 19 요때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보다 좀 빨랐어요, 리듬이.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얻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목포의 눈물에는 또 숨은 코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코드가 있었죠? 이 트로트라는 일본 음계, 솔직히 이건 일본 음계는 아닙니다. 이것도 변형됐거든요. 섞여 있는. 네, 섞여 있죠. 이제 네네. 서양의 음계랑 섞여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섞여 있는 음기였지만 일본 음악으로 보는 거죠. 일본의 이제 장르가 한국에 와서 토착화 됐는데 2절 가사를 보면은 300년 원한 품은 노적복 밑에라는 게 있어요. 예, 300년 원한. 예. 그 가사가 있는데 네. 당시에도 검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총독부에서. 목포의 눈물이니까 목포가 어디냐면은 300년 전 목포가 이수신이 전라 좌수사를 했을 때 거기 이제 전진 기지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열이 있으면 300년 전에 원한을 품어? 뭐야 이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 검열을 어떻게 이게 통과하냐면요. 당시에는 한자를 썼잖아요. 네. 300년에 100을 100백자가 아니라 흰 백자를 쓰고 원한 품문을 원앙세하야 할 때 원앙이라는 걸로 써서 한문을 써놓으니까 뭐 300년 전에 원앙들이 사랑했던 뭐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해요. 이제 당대 근데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일본 밑에서 살고 있는데 이 노래조차도 이런 거를 담고 있구나. 목포의 눈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슬프고 뭔가 좀 비장한 것도 있고 한두스럽고 청탄, 한숨, 서름 이 코드를 모두 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해방 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요. 그럼 그런 신세대 노래 그때 당시에서 목포의 눈물 의식도 있는 것 같고 뭐 음조도 굉장히 사람들 귀에 잘 꽂혔을 것 같은데 기성세대들하고는 갈등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왜 기성세대들은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조선 노래 말하자면 이제 민요, 판소리, 창가 이런 정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배웠던 엘리트 계층에서 이제 확산시키는 문화였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도 있을 테고, 어르신들도 계실 테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시골에 사시거나 농촌에 살면 이 유성기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게 라디오가 1930년대부터 출발하지만 보편화되는 건 해방 이후거든요. 네. 이분들 듣기에는 야,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다. 무슨 저런 우리나라 그 옛날 노래 보면은 신나는 노래들도 있고 해악가도 있고 풍자도 있었는데 이거는 서름, 비탄, 한탄 뭐 이런 것들만 있으니까 이게 나라 망치려고 그러냐, 어떻게 야비하고 이렇게 속된 음악을 부르냐. 이 당시 기사들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위 에헴 문화에서 왜 그렇죠. 그렇게 쌍놈들이 나는 거를 그렇죠. 지식인, 뭐 말하자면 엘리트들이 가져와서 만들고, 당시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점점 대중들에게 확산은 됐지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우리 고유하게 지켜야 될 노래나 이런 음악 장르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자꾸 잠식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돌이 됐었죠. 그래서 30년대에는 그렇게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1910년 이후에 태어난, 그러니까 조선을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대들에 의해서 이런 그 일본에서 들어온 트로트가 인기를 얻었던 반면 기성세대들은 그거에 반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좀 어떤 갈등들이 있었죠? 그 이후에는 이제 알다시피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일본이 만주를 먹잖아요, 중국을. 네. 중국을 먹고 나서 이제 기고만장해져서 이제 태평양 정쟁이 일으키고 쭉쭉 올라가는데, 네. 그 당시 이제 트로트는 계속 유행을 하면서 점점 이제 대중화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일본이 이제 궁세에 물리잖아요, 40년대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음악 자체를 군가 형태로 다 바꿔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본 총독부에서도 트로트를 검열합니다. 이런 노래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홍남파, 현재망, 뭐 박시춘, 남인수, 이난영, 장세정 등등등등 당대 모든 대중음악, 그 다음에 서양 음악의 스타들에게 군국가요를 만들고 부르게 합니다. 좀 연상되는 시대가 있을 것 있죠? 같아요. 네, 있을 겁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 흔히 배웠던 네. 노래들, 그거랑 비슷한 그거를 시대가 그 분이 배워서 고스란히 썼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뭐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세대니까 그렇죠. 네. 뭐 외모만 보면 제가 한 10년 어립니다. 네. 그런데 그 저도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 중에 기억나는 게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 들려주면은 애들이 안 믿어요. 근데 우리 어른 세대들은 자동 반사거든요. 6.25 노래 기억나시죠? 그럼요.
어떻게 하죠? 아 이즈리아 예. 이렇게 시작하죠. 아, 이즈리아인데 예. 그 가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혹시 그럼요. 생각해 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제야 가풀이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쳐서. 무찔러. 네. 이 국민학생 때 배웠던 노래거든요. 그렇죠. 지금 들으면은 무슨 북한에서 배우는 것 같은 뭐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찌르고 이런 노래들. 그게 좀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70년대도 30년대 비슷하게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이 70년대생들이 50년대 이후 한국 전쟁을 겪지 않고 식민지를 겪지 않은 세대다. 이분들은 한글로 배워서 한글 교육을 받았고 특히 음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음악 교육을 받았어요. 도레미 파솔라시도. 그렇죠.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일본의 트로트는 뭐 배척의 무언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네. 그러면서 제도 교육 내에서는 서양 음악을 배웠고 한국 전쟁과 그다음에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노래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포크라는 음악이었죠. 물론 이제 미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국에서 포크가 뭐 당대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밥 딜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 받으신. 예.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거보다도 좀 그 사랑 노래, 연가. 지금 뭐 김민기, 뭐 한대수 이렇게 대표되지만 당시에는 진짜 소수만 아우르는 이런 장르 한정된 스타였고 오히려 이장희, 송창식 이런 분들이 더 인기가 좋았거든요. 네. 좀 요건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문화가 포크라는 테두리 내에서 그 청년 문화라는 이름이 나오죠. 뭐 청바지, 통기타 뭐 그렇죠. 이런 거. 장발, 음. 핫팬츠, 뭐 미니스커트 뭐 네. 이런 것들. 미니스커트 하니까 생각나는 분인데요. 예. 윤복희라는 가수. 하나님이 이 땅을 도울 것입니다. 뭐 이런. 근데 왜 요즘에는 이상한 발언 하셔가지고. 그 정PD님 지금 오해하신데 70년대 스타들은 네. 다 국가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거의 그렇죠. 소송 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어요? 다라고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송을 걸 만한 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까 뭐 듣는다 하더라도 제가 보내드리게. 네. 근데 이제 기성세대는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 컸습니다. 일단 머리 길고 미니스커트. 지금도 여자 치마 짧게 입고 다니면 저 집안 어떤 집안 딸내미야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참고로. 그런 얘기 하시는구나. 저는 안 네, 염세일장님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도 네. 여자들 그 외모, 그 다음에 옷 이런 것들 뭐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네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까 남자들이 성추행하지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본인 생각은 아니죠? 제 생각은 결코 아닙니다. 아유, 그렇게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요. 평가를 하면 안 되죠, 사실은. 남의 이제 외모나 이런 옷차림 내려고 해야 돼서.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더 그랬죠, 심했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2층을 이제 저도 지금 머리 좀 기르니까 저희 집에 아버지께서 머리 좀 깎거라. 그게 뭐냐. 뭐 봤잖아요. 뭐 피장파장. 그러니까 기성세대 눈에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도 지금 나이가 좀 얼추 괜찮은 나이지만 그랬는데 그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고 머리는 길고 노래도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노래 뭐 이게 노래냐 가나다라 마바사마자 자카타파 이런 거 그런 것들 부르니까 이게 이제 자기 질서에 저항한다라는 느낌이었죠. 외모로 노래로 그러니까 이제 반감이 생기는 거죠. 뭔가 이제 딱히 꼬집을 수는 없고 이제 이게 청년 문화하고 기성세대가 충돌했는데 이걸 이제 그 청년 문화의 노래들이 사실 저항했던 가수들은 거의 없는데 이 포크 그다음에 락이 하면서 그냥 좀 머리만 깎고 좀 건전가요 비슷하게 부르면 좋은데 좀 뭔가 지혜기 부르는 사람들도 한두씩 나오기 시작하고 락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제 사이클 들키고 뭐 이제 대마초 피고 뭐 마약을 한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돌고 그러니까 이제 그 70년대는 병영 체제였는데 병영 체제라는 거는 같은 머리와 같은 복장에 그렇죠. 같은 사고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해친다라는 거죠. 통일감과 질서. 그다음에 이제 뭐 마약 같이 뭐 퇴폐적인 걸 했다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 유포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75년도에 이제 대마초 파동이 일어나고 네. 가요 정화 조치를 해서 머리가 길거나 치마가 짧았거나 노래가 포크거나 락이면은
다 이제 말하자면은 다 잡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회 불순 세력, 그렇죠. 선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 중에 거의 해외로 뜬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음. 지하로 잠적하죠. 이제 산으로 숨은 분들도 많고 이제 뭐 조용필 같은 경우에도 일본으로 밀항하려고 했었고 이런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70년대 그런 그 이제 정화 조치 이후에 좀 외국 나가신 분들은 돈이 좀 있으셨나 봐요. 지하로 숨으신 분들은 돈이 좀 없으셨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대수 같은 대표적인 가수가 이제 74년도에 75년도에 그 2집 내고서 도미하거든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에서 청소년실을 보냈고 한국에서 복무하기 위해서 해군에서 근무를 합니다. 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미국으로 뜨는 거죠. 이제 금지곡 시키고 뭐 물림조소 같은 거는 그 중앙정보부에 물고문을 은유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한대수 선생 그 2집 자켓 보면 철조망에 고무신 걸렸어요. 흰 고무신이. 철조망에. 예, 우리 할머니들 신던 고무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전에. 예, 음. 철조망에 고무신. 그리고 뭐 이제 통일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이제 당국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불량한 거죠. 왜 통일을 얘기하는 게 불량이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배웠잖아,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태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발해를 발해를 꿈꾸며? 꿈꾸며 이전에 네, 아, 네. 이런 노래 대중음악에서 나온 적이 없죠. 그래요. 그 70년대 암흑기가 이제 거쳐가고요. 뭐 궁정동에서 총성이 울리면서 그쵸 나라가 큰 혼란에 한번 빠졌었고 서울에 봄이 오나 싶었는데 또 군사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12.12 사태 이후에 전두환 정권이 이제 들어섰죠. 제5공화국. 그렇죠. 1980년대는 좀 어땠나요? 그 이제 30년대, 70년대 좀 극렬하게 좀 세대 갈등이 보였다면 특히 70년대 청년 문화 같은 경우 보였다면 80년대는 좀 달라요. 조용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네. 조용필이 그 민요 부른 거 아시죠? 한오백년 불렀고. 아, 그럼요. 한오백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게 번외인데 일본 사람? 맞습니다. 환장합니다. 일본에서 나올 수 없는 소리. 그러니까 한마는 이제 당시 80년대 조용필이 일본 가서 활동을 했잖아요. NHK 이런 데 나온 그렇죠. 홍백가 합전인가 거기도 네. 뭐 출연했다고 이런 거 하고. 도라의 부산항의 비련 이런 거보다도 네. 이 민요 부를 때 한오백년 이런 거 부를 때 환장합니다. 어쨌든 이 민요 그다음에 동요 포크 음악 빼놓고는 조용필 다 건드렸습니다. 그런 거 같네요. 조용필 그런 거 같네요. 네. 단발머리 같은 경우에는 10대가 좋아할 수 있는 노래. 창밖의 여자는 30대, 한오백년은 60대. 그러니까 완전 세대를 아우르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없었죠. 그래서 국민 가수가 그렇죠. 될 수 있었던 그리고 거구나. 주류 음악은 우리 싫어. 왜 이런 자꾸 뭐 텔레비 나와갖고 이런 노래들만 불러. 텔레비전이겠지만 네. 이런 노래들만 불러 있을 때는 이제 그 뭐랄까 음악성을 지향했던 게 이제 들국화 김현식으로 대표하는 동화기획. 그러니까 양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양념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서서 한국 대중음악이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적으로 발달하게 되고 앨범이 나오고 이러면서 소비하게 되면서 갈등보다도 그리고 이제 삼저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가정 경제가 이제 윤택한 거죠. 나라가 그때 좀 이렇게 경제가 좋았었지요.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영도력으로. 그렇죠. 이제 뭐 올림픽 상황도 있었고 이제 이제 삼저항이 가장 컸죠.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생기고 마이카 생기고 이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87년 민주화위에 노동자 대파업 통해서 이제 임금 최저임금도 오르고 풍요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세대 갈등보다 오히려 핵가족이 발달하면서 이제 자기 욕망에 뭐랄까 이제 충실할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되는 시대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70년대에 비해서는 80년대가 좀 더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거에는 음악 하면은 너무 가까이 가기에는 좀 그랬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소비하는 그런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색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두환 정권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좀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을 그렇죠. 많이 정책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일명 3S 정책이라고 그렇죠. 표현되는 뭐뭐가 있었죠. 3S가 뭐뭐였죠? 섹스 스크린 스포츠죠. 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였고 뭐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박정희 때는 무조건 막았다라면은 네. 전다 때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만 안 건드리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정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창작자들이 최소한의 자율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세대 갈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예, 라고 그렇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청취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혹시라도 시비 거실 분 계실까봐 그 전두환 대통령 가까이 영도력이라는 거는 풍자였습니다. 그런 거 아시지 않을까요? 아유, 그래도요, 그 부분만 딱 따면은 시비 걸기 좋아요. 1980년대가 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성장기였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룰 일이 있으면은 한번 다뤄볼게요. 재밌는 얘기 많잖아요. 그쵸? 그럼요, 많죠. 뭐, 레이건 정부에서의 보호 정책으로 인해한 것들부터 해서 뭐 그런 건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래요. 80년대를 넘어갔습니다. 저희 우리 염 실장님이나 저 정마담이나 80년대는 어린이였어요. 그쵸? 어린이 청소년. 그렇다면 이제 90년대는 저희 둘이 이제 젊은이로 청년으로 들어오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땠죠? 저 정PD님 어떠셨어요? 부모님하고? 90년대? 예, 90년대는 저 갈등 많았어요. 많으셨죠. 예, 저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칼라무스라는 거가 출시가 됐을 때 그럼 발라봤거든요. 갈색, 좀 진한 갈색이었는데 그거 발랐다가 집에서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염색. 예, 근데 그 맞아요. 당시에 서태지가 3집인가 4집 앨범 냈을 때 4집으로 기억합니다. 3집인가 4집인가 그 필승 나온 게 몇 집이었죠? 4집이죠. 4집이에요, 예. 그때 염색하고 나왔다가 방송 정지당했었거든요. 2집입니다. 2집. 하여가 때인가요? 네. 그랬었나? 레드팜하고 귀걸이하고 예. 그 이제 90년대 보면은 정PD님 이제 집에서 그랬지만 저도 학교에서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뭔가 이제 이게 우리 교육받을 때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서울대, 그랬죠, 네. 서울에 있는 대학, 음, 4년제 대학, 음, 전우기 나눠서 보내고 음, 안 되면 전문대대로 가다. 음. 이제 많이 갈 수 없었으니까 이런 거 세웠잖아요, 줄로. 네, 그랬죠. 줄로 세워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뻐해주고 특별반 가고. 그다음에 공부 비타는 있는 그 뒤에 있는 친구 또 안 건드려요. 야, 너 그냥 그냥 자. 자, 근데 이제 방해하지 말고. 중간에서 조금 음. 갈 수 있는 친구들, 요거 이제 갈굴 때 이게 굉장히 비인간적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학교 제도 교육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렇게 생겼어요. 예, 좀 그럴만해요. 저희 이제 우리 인종을 이제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네. 일단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예요. 상대적으로 앞뒤 다 따지면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자기 용돈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에 저희가 돈을 쓸 수 있었던 시대였고 90년대라는 시대는 정부화 시대였고 이제 PC가 생기잖아요. 후반에 그랬죠. PC 통신하고 네네.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그다음에 올림픽을 통해서 국경이 허물어지면서 뭐 이제 그 전에 MTV 뮤직비디오도 있었지만 해외여행 자유라. 맞아요. 해외여행 자유라. 그 전에 맞아요. 못 갔던 거 아시죠? 20대면 못 네, 가고 알고 뭐 군대 있습니다. 안 갔다 하면 못 가고. 저도 외국 전화 나갈 때 막 병무청 신고해야 네,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민주화. 그다음에 동구권 몰락.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이데올로기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제대로 편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억압적 교육은 정PD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좀 자율성이 있었거든요. 뭐 두발을 허용하는 학교도 있었고 저희는 안 그랬습니다. 교복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입히는 뭐 제 중학교 때는 잠깐 그 교복 안 입었었잖아요. 네. 그런 시대가 있었죠. 저희는 학교가 뭐 하얀색 운동화 신어야 됐고요, 교복에. 되게 촌스러웠어요. 앞머리 3cm 넘어가면은 맞아요. 학생과장님 앞에 있었습니다. 교문에 딱 있어가지고 네, 네. 로아 해가지고 명찰 뺏어가고. 그 삭발에도 때렸던 거 아시죠? 맞아요, 네, 반항하냐고. 3cm. 3cm. 예, 그게 중요해요. 반항하냐고. 네. 삭발하면 반항하냐. 자연스럽게 이제 대중문화 소비가 이제 발달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10대들은 그 자기 관심하고 욕구에 이제 하고 이제 국경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난 우리나라 애국하고 뭐 국위선양하고 이런 거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할래. 뭐 명예 이런 거 말고 나 뭐 좋은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이러면서 이제 이 세대를 통칭 이제 X세대. X세대 맞아요. 예전에 신세대. 김원준이 광고했었던 네, 맞아요. 그쵸, 로션이 있었었고. 이제 이게 미국에서 건너온 개념인데 X세대가 사실 여기서 변형됐어요.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이제 오히려 이제 신세대라는 담론 이게 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아마 세대 갈등으로 나왔던 담론 중에 아마 최초일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일제 시대 30년대 얘기도 했었고 청년 세대 얘기도 했었지만 베이비붐 세대도 있는데. 네, 했었지만 이 세대 갈등을 가장 강력하게 일으켰던 때가 1990년대.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였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90년대 이후에 지금 젊은 10대들이 기성세대랑 붙었던 혹은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던 게 보이시나요? 요즘 들어서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상 90년대가 가장 강력했었고 네. 뭐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여기서 이런 조건들이 구비에 있어서 좀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요즘 그 X세대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X세대 이 얘기를 어떻게 느꼈는지 저는 X세대라고 당시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말이 좀 재수도 없었고 아니 뭐 김원준이 뭐 하고 뭐 장동건 고소영하고 물은다고 무슨 X세대야 무슨 다 다른 거지 이렇게 통칭해서 싸잡아서 나는 압구정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야타족도 아닌데 오렌지족. 무슨 물란하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소비만 돈만 쓰고 이 당시에 왜 일 많이 한 친구 많거든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도 이제 선배들하고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보여요. 이제 불러갖고 왜 이제 우리 동원 될 때 있잖아요. 데모. 아, 그렇죠. 예, 학교 수업 빠져야 학교 되고. 내에서 나는 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 음. 학과장 그 이제 선배가 가서 야야 옛날하고 달라. 그냥 와서 좀 머릿수만 채워주면 돼.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이제 학번들 가서 다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뭐 이제 그래놓고서 딱 이제 그 한 시간이니까 지났는데 갑자기 어떤 모 선배가 오더니 갑자기 다 머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여자 친구들은 엎드려 뻗쳐 시키고. 왜요? 근데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음. 근데 뭐 말하자면 이제 병영 문화, 소위 이제 이게 잡는 거죠. 그냥. 군기 잡는 거? 네, 그래서 못 하겠으면 나가라고 여기서 음. 그거 하기 싫은 사람은 나갔죠. 나가니까 이제 부르더라고요, 저를.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 X세대 새끼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제 이 X세대를 저는 이제 언론에서 접하거나 이렇게 보다가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거죠. 아, 이 대학 내에 80년대 후반 학번들조차도 나이 차이 사실 얼마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386 아니야. 그러면서 이조차도 우리를 굉장히 다른 인종으로 보는구나. 의식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노는 거 좋아하고. X세대란 말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었죠. 예, 이게 그런 특징 하에서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세월이 그러네요. 그 김원준 씨나 아니면 신은경 뭐 이런 분들 X세대 뭐 대표 주자라고 했는데 지금 다 중년 돼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맞습니다. 근데 이전 세대 보면은 이제 386 세대보다도 이제 적인데 이제 이전 세대는 이제 박정희 세대 18년이었잖아요. 학창 시절에 억압을 굉장히 세게 받았고 저항도 해봤지만 저항다운 저항보다도 오히려 패배하는 저항들. 그다음에 이제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그다음에 집단주의, 가족주의, 연고, 학벌, 지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센 시대니까 오히려 더 충돌이 더 센 거죠. 그 90년대 그렇죠. 신세대를 불리는 세대들은 여기에 저항하거나 이렇게 생각 없고 왜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왜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이런 것들이 셌거든요. 컸고 근데 바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의 르네상스? 네. 그래요. 우리 X세대 얘기하면서 저희가 또 X세대였으니까 그 시기별로 보면은 얘기가 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여러 연예인들이 상징성이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난 알아요. 네, 92년에 등장한 서태지.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어찌 보면 이제 90년대 저 성대모사도 했었어요 옛날에.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도 담배를 많이 펴서 지금은 목소리가 썩어서 안 되고 모창 성대모사 이런 거 사람 속이고 예전에 그거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말도 안녕하세요 태지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담배 끊고 한번 다음에 네. 한번 해보시죠. 아, 예. 네. 다음에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 90년대 이 X세대, 신세대 뭐 등등등등등 하여튼 신세대를 대표하는 이게 대중음악뿐만이 아니라 대중문화 더 나아가서 문화 전체 패러다임을 바꿨던 이제 아티스트가 등장하죠. 서태지 아이들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 대통령이라고도 불리고.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이제 문화 대통령이 불렸고 했는데 서태지라는 이 한 명의 개인이 바꾸었던 것들, 그 다음에 표출했던 것들, 이로 인해서 변화했던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서태지가 96년도에 은퇴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솔로 앨범을 그 이후로 계속 내지만 그렇죠. 사실 40 끝나고 예, 근데 나왔죠. 사실 네. 서태지는 저는 96년도에 이미 생명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현상만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서태지가 96년까지 했을 때 그 96년 서태지가 은퇴하는 때 만들어놨던 대중음악 내에서의 시스템이 지금 2017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예, 그런 것 같네요. 일부 20년 네네. 동안. 말하자면 전복이 한 번도 못 된 거죠. 싸움도 안 되고. 어떤 것들이 있죠? 서태지로 인해서 바뀐 그런 현상들이? 일단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이전에 그 먼저 얘기를 하면 일단 제일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네. 서태지가 노래했던 것들 보면은 표현의 수 있잖아요. 그 우리 뭐 3집에 발해를 꿈꾸면은 통일내를 했고, 진정 나에겐 네. 진짜 비슷해요. 발해를 꿈꾸면 통일 문제를 얘기했었고요. 물론 네. 그때 이제 뭐 문민 정부였지만 교실이 돼야. 교실이 돼야 이제 그게 컸죠. 그게 됐어 이거. 그 저기 국가보안법 그때도 살아 있었거든요. 네네. 그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가 전부 이게 됐어 우리 8시 네. 학교 가기 싫고 니네 똑같은 거 안 배울래. 그렇죠. 매일 아침 네. 7시 30분까지 이거 검열에 걸려야 되거든요. 이거 사실 사전심의제도가 그땐 있었으니까. 네네. 근데 1, 2집 때 워낙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단 한 자의 수정 지시 없이 통과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전 세대에 80년대 수많은 스타들이 있었는데 주류 비주류에 자기 생각을 그가 썼던 이런 것들 기억나는 게 있나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 말고 민중가요 진영 말고 대중가 흔히 말하는 네. 대중가요 쓰시는 분들 중에서 네네 이렇게 뭐 자기 의식에 대해서 예, 현실 문제 아니면 내 문제라도 DJ DOC 이제 서태지 이후니까 네네.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서태지가 통일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사실 그 그렇죠. 발해를 꿈꾸며 들어오면 사실 그렇게 싹 우수하고 훌륭한 노래는 아닙니다. 얼터너티브 락을 차용해서 이게 또 화제가 됐던 것뿐이고 전 되게 좋아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캠프에서 그거를 대선 이제 그 송으로 선전 CM송으로 썼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근데 교실 이데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이제 교육 문제를 실제로 다뤘고 이게 그 클래시의 그 안흥찬이 뭐 이제 뭐 우리는 왜 바꾸려 하지 않고 안가 이게 굵은 목소리 샤팅 내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왜 바꾸지 않고 뭐 그거. 정말 잘하십니다. 이게 그 공중파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그런 샤우팅 데스메타라는 사람 스레시 메타라는 그게 울렸던 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사탄의 같아요. 목소리인데 흔히 말하는. 백아인드에 그치, 이제 그 하면 얘기했었죠. 피가 모여라 네. 뭐 이거 나오고. 이제 이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서태지가 자기 표현을 좀 보여줬다. 내 현실 문제. 그 서태지가 저 중퇴인 건 아시죠? 네, 알고 네네, 있습니다. 이 네. 얘기도 이따 하겠지만 중졸인가 그렇죠. 최종 학력이. 제가 중퇴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졸은 아닙니다. 예, 무조건. 중졸. 예, 네네. 그럴 겁니다. 본명 정현철. 아 많이 하시네요. 네네. 네. 그 염 실장님보다 형이에요. 알고 있. 예, 형님이죠. 한참 형님이죠. 예, 근데 한참 생긴 거는 본인이 삼촌 같아요. 형님. 뭐 저기 정빈 씨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청취자들이 오해합니다. 네. 아, 네. 오해하셔도 됩니다. 네. 표현의 자유를 바꿨고 그다음에 주류 질서를 바꿨죠. 이제 그 전에 방송과 음악은 가불 관계가 명확했습니다. PD들이 치킨들하고 돈봉투 받고 이제 뭐 이제 꽂아주고 기획사에서 뭐하고 이제 이런 거 해갖고 스타로 키우고 아무리 훌륭한 가수들도 많았지만 이제 그런 루트들도 있었는데 90년대 이제 굉장히 심해지지만 이제 1년 갓 된 데뷔한 가수가 이집부터는 서태지가 등장했을 때 1시간씩 MBC에서 방송을 해줬어요. 아, 기억납니다. 아시죠? 예, 처음 데뷔할 때는 무슨 특종 TV였는가? 92년 5월에 나와서 예, 이제 거기에서는 임백천이 했던 거에서 7.8점. 맞아요. 10점 만점에. 사정없이 깨지죠. 그때 평점이 굉장히 낮았어요. 다른 가수들은 제 기억으로 네. 9점도 넘었고 거의 8점 중반 이후였거든요. 이제 노래 치고를 안 했는데 불과 2달 만에 한국사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냈던 2집 가지고 네. 이제 우리 이제 방송 안 나가 1시간 줄래? 이러면 나가고. 그리고 또 은퇴도 했어. 아니, 은퇴가 아니라 활동 중단. 다음 곡 만들 때까지 활동 안 한다. 이런 것도 하고. 지금 말하자면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곡에 이제 이어지는 거죠. 좀 이름 있는 가수들은. 네. 뭐 동방신기가 그랬고 물론 지금은 좀 어긋났지만 뭐 빅뱅도 그렇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주류 질서를 전복했다라는 거.
방송조차도 음. 갑을 관계를 바꾸고 서태지가 하자는 대로 1시간 동안 그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집 같은 경우에도 MBC에서 방송했는데 그 교실리대가 그때 이제 처음 나온 거거든요. 사실 네. 이도라는 그 탤런트가 선생님 역할 맡고 막 이게 뮤직비디오하게 연출을 해요. 네. 그게 나올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MBC 공중파 7시 저녁 방송에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방송국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슈퍼갑인 거죠. 서태지가 오히려. 이 시청률이 오르고 돈이 되니까. 이런 주류 질서. 여기에 이제 그 내 말 내 마음대로의 검열도 안 봐도 방송도 가지고 놀아. 그러니 돈 얼마나 서태지가 미웠겠어요. 음. 그것도 그 대학도 못 나온 주제. 그러니까 미웠다는 게 누가 미웠다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미웠던 거죠. 서태지가. 기성세대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질투, 배아픔. 잠깐 얘기했듯이 X세대가 먼저 학교에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싫다. 같이 기합받기 손드니까 왜 싸가지 없게 X세대 주제 어쩌저쩌고 있는 거죠. 이제 그 기성세대들은 뭐랄까 나이가 어리거나 후배거나 나보다 뭐 제자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연공서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면이 많이 권위주의. 있죠.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이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서태지라는 한 뮤지션이 나와서 이걸 자꾸 전복시키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머리도 파마를 하고 나오고 귀걸이 하고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들이고 나오고 이상한 춤을 추고 당시 들어보지 못했던 랩이라는 거를 하는데 뭐 이거는 이게 노래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것들을 그 방송에서 좋다고 하고 여자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 소리 지르고 따라 춤추고 한심한 거죠. 이게 이제 70년대 대마초처럼 더 위험하게 이런 식으로 봤던 거죠. 그 이제 서태지 통해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전복되고 미워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태지가 그 김영삼 정부 때 세무사 3번이나 받습니다. 아, 그런가요? 고발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사탄, 피가 모질라 3집에서는 기독교 단체들이 보수 단체들이 고발하고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해요. 그 하여가 같은 경우에 표절, 그 다음에 발해를 꿈꾸며 컴백홈, 그 다음에 교실리대 다 표절 논란 생기고. 네. 언론에서 한편으로는 띄워주기도 하지만 한편에서 무수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대학을 못 나와서 그 공고 출신 공고 다니다 말았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 노무현 정권 때 2002년이면은 서태지 은퇴하고서 한참 지나고 나서이고 그렇죠. 그 노무현 대통령 변호사도 했었고 어찌됐든 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뒤에서 이렇게 욕하는데 못 배웠다 이거죠. 고줄 주제. 뭐 잘난 척은 어쩌고 제가 어떻게 대통령 돼갖고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우리가 아니다 뭐 평등하다 뭐하다 얘기는 하지만 이래서 악을 쓰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서태지의 학력과 노무현의 학력이 우리 사회 편견의 어떤 한 단면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열광했던 서태지에 비해서 기성세대들은 그거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그런 세대 갈등이 존재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서태지도 결국은 기성세대가 되잖아요. 나이를 먹고. 기성세대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서태지가 이제 은퇴하고 96년도에 이제 그 이전에 적어도 그래도 서태지도 싱어송라이터였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거의 다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렇죠? 주류 음악 시장에 싱어송라이터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이외에 존재는 하는데 이 이제 서태지가 성공했던 사례를 봐서 이제 아이돌 스타들이 생산이 됩니다. 이제 대표적이었던 게 H.O.T, 잭스키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들은 싱어송라이터들이 아니고 기획사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뮤지션이 아니라 서태지처럼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상품. 이윤 그을 착취하는 도구를 보는 거죠. 이제 이게 서태지가 본인이 원하진 않았겠지만 사례를 남긴 전형적인 그런데 단면입니다. 비록 이제 서태지라는 개인은 그렇지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가 이제 양현석 씨가 있고요, 이준호 씨가 있었고 이준호 씨가 먼저 기획사에서 영턱스 클럽인가 만들어갖고 그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고 네네. 이어서 양현석 씨도 이제 양현양아 뭐 이런 애들 가지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멤버들이 그 사업을 이제 뛰어들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멤버들 뭐 이수만 씨도 그랬지만 그 멤버들 이제 배운 거죠. 아 이러면 우리 성공할 수 있구나. 우리처럼 하면 더 노하우가 많았겠죠. 저기 이준호 씨 같은 경우 700억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에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700억 벌었대요? 예, 700억. 그것도 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Y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현석이 만든 YG 같은 경우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고 성승장구가 아니라 승승장구죠. 이 발음이 셌습니다. 말하자면 그 대형 음반 기획사가 이제 음악 산업을 철저하게 이제 자본의 논리로 전환시킵니다. 전환시키면서 S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코스닥에 상장한 주식회사로 성장하고요. 지금은 되게 큰 회사죠. 네. 그리고 이제 가수들을 그 가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래는 도구, 뭐 영화도 찍을 수 있고 CF도 할 수 있고 토크쇼도 할 수 있고 이제 원스톱 멀티 유닛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만능 엔터테이너.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가수들이 이제는 가수가 아닌 만능 엔터테이너가 됐습니다. 요즘 보면 아이돌 가수들이 영화도 찍고 또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그리고 노래도 하고 네. 그렇거든요. 요즘은 어떤가요? 그 이제 서태지 이후에 이제 기획 상품으로 전락했는데 보면 전락이라고 하면은 듣는 분들 싫어하시니까. 사실이잖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제 얘기 아닙니다. 청취자 네. 여러분들. 네. 상품화돼 기획된 상품들이 이제 전락한 거죠. 그래서 9세대 눈에 좀 덜 거슬리는 명랑한 댄스 뮤직.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흔히 삼촌 팬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그렇죠. 뭐 이모 팬들도 좋아할 수 있고 삼촌 팬들도 좋아할 수 있는 우리 딸도 저렇게 좀 우리 아들도 저렇게 좀 멋있게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 하나의 성공 사례 이런 식으로도 비춰지고 요즘 뭐 그 트와이스 9명 XTT 아세요? 잘 모릅니다. 요즘 가수들. 아, 죄송합니다. 그걸 모르세요. 좀 그런 노래들 뭐 거의 거부감 없잖아요. 며칠 전에 쯔위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소녀시대라고 했다가 맞으실 뻔했습니다. 큰일 나요. 이제 이 아이돌 산업이 이제 96년 이제 서태지가 은퇴하고서 거의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과도기를 거치면서 2007년도부터는 안정기를 맞는데요. 요때 이제 사실 세대 갈등이 아닙니다. 오히려 10대 문화가 기성 문화에 편입되죠. 이제 이렇게 공교롭게도 아이돌 산업이 진짜 국가 산업으로 되는 게 이명박 시대부터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네. 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4대강에 22조 원을 쏟아붓잖아요. 그 외에 기타 등등 더 많을 겁니다. 뭐 이제.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4대강 이야기 금강요정과 양군의 4대강 이야기를 청취하시고요. 꼭 들으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게 또 뭐냐면은 그 대졸 초임 연봉을 20%에서 30% 삭감시켜요. 근데 대신에 니들이 부장이나 과장이 되면은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과장, 부장 다 하려면 10년에서 15년 걸리거든요. 네. 이제 그 말하자면 거기에서도 그렇게 연봉을 동결시키니까 점점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죠. 이미 진입하기에도 어려운데 진입했다 하더라도 연봉은 작아지고 그러니까 뭐 저항하거나 내 생각을 하거나 어떤 뭐 우리의 문화보다도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든 종속돼야 되고 그렇죠. 잘 보여야 되고 줄 서야 아이돌 되고.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자기 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획사 사장님이 기획사 작곡가 형이 오빠가 만든 노래를 불러야 되는 자기 생각 없는 거죠. 이 친구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재편을 하고 만들어 버렸어요. 숨도 쉴 수 없게. 아까 90년대 얘기 잠깐 했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 그 자의식이 있었다. 다양한 소비 문화를 겪으면서 돈도 써본 놈이 잘 쓰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데 없잖아요 지금. 지금 친구들은 모험을 못 한답니다. 실패하면은 뭐 돈 아깝다. 어디 맞았어. 어디 쓰러졌어. 이런 게 아니라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모험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아이돌 문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 2000년 들어서 SM이 주식 자본이 1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 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JYP 박진영이 운영하는 네네. 2009년도에 그 아이돌 3명 연습생 3명 뽑는데 몇 명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 오셨는데요? 2만 명이 넘게 몰립니다. 3명 뽑는데? 네. 아이돌 고시 열풍이라는. 근데 이게 아이돌 고시. 그 성공이라는 그런 화려한 것도 있겠지만 진입장벽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기획사를 들어가야 내가 가수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라든지 연예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길거리 캐스팅 있습니까? 아니면 뭐 데모 테이프를 보냅니까? 물론 이제 유튜브가 발달하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개인이 홍보하고 아마추어들이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아시다시피 자본의 논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음. 돈을 가진 기업이라든지 단체가 오히려 그걸 더 선점하고 더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10년대 들어서면 또 한쪽에서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서바이벌? 아, 오디션 프로그램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가수다 같은 경우는 기성 가수들이 경연을 했고 그다음에 슈퍼스타 K 뭐 이런 맞죠. 거. 맞죠. 특히 투의 허각 같은 음. 그 저 1등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 특징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 개인의 그 나는 되게 어렵게 살았는데 얼굴이 못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했다. 신데렐라와 신파 이런 사연. 음악 본연보다도 서바이벌 그 이제 특징인 거죠. 살아남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못 살고 힘들어도 열심히 했더니 살아남았다. 얼마나 이게 모범적이고 기성세대 혹은 기존 질서에 봤을 때 얼마나 모범적인가. 열심히 하면 돼. 봐,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 못 나도 되잖아. 이렇게 직업이 뭐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도 괜찮잖아. 뭐 이런 것들 이제 포장이 되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은 4대강 이야기.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와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처장이 들려주는 4대강 이야기.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오늘은 1930년대부터 그리고 가장 최근 아이돌까지의 대중문화 음악을 통해 가지고 세대 갈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갈등은 언제나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또 아까 우리 염 시장께서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종속되고 뭐 이런 얘기까지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봉합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갈등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 구조적 모순이 노출돼야 이걸 가지고 좀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해결책도 나오는 거고. 정반합. 그럼요. 그럼 대안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매너리즘이라든지 이기주의 이런 것들 탈피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참여하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뭐 좀 교과서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 각 세대를 좀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도 물리적으로 나이를 먹잖아요. 그렇죠. 생애별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대는 10대의 특징, 20대는 20대의 특징, 30대는 30대의 특징. 이런 것들. 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저 때는 저렇게 좀 사고하거나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점점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저희도 과거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세대가 같이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중고령층 같은 경우에도 좀 정보라든지 교육 문화 이쪽에 관련해서도 이분들 사실 전 막혀 있다라고 생각해요. TV밖에 없잖아요, 친구가. 아니 뭐 스마트폰도 많이 하세요. 스마트폰도 저희 얼마나 많이 하시는 분인데 메일 쓰시고 이러는 건 뭐 하시는 건 같은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최순실 여사도 스마트폰 아니 뭐 태블릿 PC 갖고 얼마나 잘했어요. 국정을 했는데. 당연히 그러면 대통령한테 조언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과거에 묵인됐던 이제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보조리라든지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바로잡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오늘 염살롱 그 두 번째 영업을 이제 맞춰보려고 하거든요. 시간도 꽤 지난 것 같고요. 어떠셨어요? 오늘 두 번째 영업. 손님들 좀 만족하실까요? 오늘 좀 그 주제가 사실 그 옛날 얘기하면서 좀 그 추억에 좀 빠져보려고 했는데 분노가 치밀어요? 지금 얘기를 하니까 좀 답답한 면도 있고 좀 저희가 음악 들으면서 좀 위로도 받고 말하자면 좀 이렇게 신나게 좀 더 한번 추고 있기도 하고 하는데 좀 그런 노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방송 때 더 많은 재밌는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팟캐스트계의 종편 아는 것이입니다. 정치 시사 분야를 뛰어넘어 이젠 대중문화로 세상을 말하는 염살롱, 강신철 교수의 책 한 권 하실래요 등 교양 부분까지 방송영을 넓혔는데요. 저희 아는 것입니다의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는 늘 문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방송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아는 것입니다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